자, 이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서로 631쪽, 합격서로 176쪽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5가지만 알면 돼요. 그 5가지가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만 알면 돼요. 나머지 딴 것도 있는데 그것은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물론 나왔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근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 투엘부만 알면 되는데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는 뭐다? 시조 투엘부이다. 시가 뭔데? 시장 추출법이라고도 하고 시장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비교자가 붙는 거 보니 시장에서 추출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례와 비교해서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다만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추출해서 구하는 것 같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환원율이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를 실제 사례에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고 사례에서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도 구해가지고 그걸 예상 수익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사례에서 1억이다. 그리고 수익도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를 환원이율로 보는 거예요. 다만 그 사례가 과거의 사례니까 필요하면 사전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시점 수정과 사전 보정 이런 걸 해서 부동산 가치 구하고 순영업소득 구해서 그렇게 구한 환원이율을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적용하는 걸 시장 추출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 사례로부터 구한다. 이게 아까 직접 환원법에서 환원이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구해요. 우리는 아직 비교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조성법이 요소구성법이에요. 조가 조성법이고 요소구성법인데 요거는 순수이율에다가 부동산 투자 활동의 위험률을 더하걸랑요. 저 순수이율이 무위험률이에요. 뭐라고 얘기해? 투자론의 무위험률이라고. 그리고 이게 위험할증률이라고. 그럼 질문합시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환원율은 올라간다. OX.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죠? 무위험률이고 순수율이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가면 자본 환원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질문이요. 위험률이 올라가면 자본 환원율은 상승한다. 오잖아요. 위험률 올라가면 자본 환원율, 이게 자본 환원율이거든요. 올라가요. 그 원리만 알면 돼. 여기 2번 나왔어요. 1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보는 문제 가운데서 그게 금융하고 연계돼서 나왔다고.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난도 상층에 속하는 문제예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기출 다뤄 드릴 때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데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이야기를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채 수익률은 무위험률이고 그게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을 내지는 자본 환원율이 올라가요. 위험률이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이나 자본 환원율이 올라가요. 감 잡으셨죠? 그래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조성법은 이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그리고 이 원리는 요구 수익률의 원리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같은 거야 그냥. 무위험률의 위험할증률 더하는 원리만 알면 된다고요. 조. 그 다음에 투. 요건 아셔야 돼. 투자결합법은 이자율 합성법이라 그러는데 투자결합법이라고 주로 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을 결합하는 게 물리적일 것 같아요? 금융적일 것 같아요? 그게 물리적이고 자기자본 타인자본 결합하는 게 금융적이거든요. 그런데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이에요. 보실까요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토지에서의 수익률이 10%고 건물에서의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해봐요. 여기서 수익률이 10% 나오고 여기서 수익률이 5%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 토지에서 수익률을 토지환원율이라 그러고 건물에서 수익률을 건물환원율이라 그러거든요. 수익률과 환원율 마치 수익률과 할인율이 부르는 말만 다를 뿐이지 원리가 같은 것처럼. 그러면
토지에서 수익률이 10%, 건물에서 수익률이 5%인데 전체 토지의 구성비가 60%를 차지하고 얘가 6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가 40%를 차지한다면 이렇게 곱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전체 복합부동산에서의 환원율로 보자. 그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토지 환원율 곱하기 토지가격 구성비. 계산기로 n 플러스. 건물 환원율 곱하기 건물 가격 구성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부동산을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이라 합시다.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이니까 지분 비율이 몇 %예요? 내 돈 비율이 40%.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이 60%. 그런데 내 돈 4천만 원에서 수익률이 내 돈 4천만 원의 몫으로 나오는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 그게 지분 환원율이에요. 그리고 6천만 원 빌려준 몫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게 그게 저당 상수 개념이라고요. 그게 저당 환원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분 환원율, 내 몫으로 오는 수익률 곱하기 내 돈 비율, 은행 몫으로 가져가는 수익률 곱하기 대출 비율, 이게 대출 대부 비율이거든요. 다시 쓰면 이게 내 몫으로 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은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이게 지분 배당률은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가 세전현금 흐름이에요. 한 해 것만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지분 비율. 저당 환원율은 은행이 돈 빌려주고 가져가는 비율이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니까 이건 저당 상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 상수가 실은 저당 환원율이에요. 그리고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가리키는 말이고 요건 내 돈 비율. 저당 환원율은 저당 상수,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이 계산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것만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발전시킨 게 에루드법인데 저당지분 방식이고 에루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 뉴욕 생명보험회사의 수석평가사였던 에루드라는 사람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미국 감정평가 역사를 구분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루드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에루드인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좀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에루드 이야기는 식을 안 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 나올 리가 없고 우리가 딱 짚을 것만 하면 돼요. 에루드는 순영업소득이 아닌 세전현금 흐름 가지고 따졌어요. 세전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순영업 속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흐름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저당 조건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전이다 보니까 세금은 고려하고 있지 못해요. 그럼 이제 에루드가 고려한 세 가지를 말할게요. 잘 보세요. 에루드는 식은 필요 없어. 식은 필요 없고 에루드가 고려한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잘 봐요. 매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분 투자자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산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가치 증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부동산을 살 때 잘 봐요. 설명 들으셔요.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내 돈 4천 빌린 돈 6천으로 샀거든요. 내 돈 4천 빌린 돈 6천으로 샀다고. 그런데 열심히 돈을 갚았네. 4천 갚았어. 4천.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내 돈 비율이 40%고 지분 비율이 60%였는데 4천을 갚았네. 그럼 내 돈 몫이 8천으로 들었고 은행 몫이 2천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 비율이 8천으로 80%, 저당 비율이 2천으로 20%가 된 거죠. 그러면 갚은 돈 얼마 갚았다고? 4천 갚았다고. 요거 갚아서 내 거 됐죠. 갚아서 내 거 된 이 몫이 바로 뭐냐면 유식하게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풀어 말하면 뭐예요? 갚아서 내 거 된 거. 좀 약간만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상환된 원금. 진짜 유식하게 말하면 지분 형성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갚아서 내 거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루드에서 기억할 게 딱 세 개라고 그랬는데 요 세 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게 또 와닿지가 않네. 아, 저 어떻게 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에루드법이거든.
에르두프는 지분 형성분을 강조한다고. 그리고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따진다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순서가 LG가전이거든요. 가전은 LG가전. 저는 LG하고는 관계없어요. 따라서 LG가전을 기억해 놓으실래요? 에르두법, 여기 봐요. 이렇게 에르두법. 지분 형성분, 가치 증가분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세전현금 흐름. 그렇게 에르두법은 LG가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채감당법인데요.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역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채감당률에 근거한 거예요. 자, 질문합시다. 부채감당률,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리기를 부채감당률, 비율분석법에서 나오는 부채감당률. 근데 분수인데 주로 분자값의 의미를 따라간다고 글쎄. 부채감당률은 분자가 부채감당인가요? 그럼 부채감당이 되려면 분자가 뭐라 해야 돼? 아니, 분자가 순영업소득이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느냐의 비율이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전부 다 대출 기관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출자 입장에서 강조한 거예요.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강조한 거냐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강조한 거예요. 약간만 배경 설명할게요. 잠깐만 봐주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에르두가 이렇게 보세요. 지분 투자자 몫으로 가는 세전현금 흐름과 세전현금 흐름,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분 투자자는 항상 주시하고 보고 있고, 지분 투자자 몫이 되어지는 지분 형성분, 이렇게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에르두가 환원율을 구했네. 그 에르두와 동시대 사람이 있었어요. 게텔이라고. 방금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게털 아니고 게텔 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은행의 대출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그 대출 담당을 하는 은행의 직원이었던 게텔이라는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구하기 시작했냐면 은행 입장에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대출자가,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가 아닌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자를 5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투자자? 저당 투자자 관점에서 구한 거예요.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기 바라고 대부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저당 상수 돈 빌리고 받는 거예요. 다 대출자 입장에서 구했다고. 그렇게 구한 3가지 여러분은 부대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대조. 부채 감당법은 부대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걸 또 기억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또 다 기가 막힌 기억법을 또 생각해내잖아요. 절 보실래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나 봐. 그러다가 대져버렸대. 이렇게.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대졌대. 그래서 부부대조. 근데 저 부대조를 저부대로 기억해도 좋긴 한데 저부대로 하지 말고 시험에 주어질 때 저렇게 부대조로 주로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곱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대조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게 투자론에서 부채 감당률 나올 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부부대조를. 그래서 꼭 기억하실 때 LG가전과 부부대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 조, 투, 엘, 부 5가지만 해주세요. 더 있어. 그런데 5가지만 우리는. 시조, 투, 엘, 부 5가지 중에서 저 에르두법은 LG가전으로, 부채감당법은 부부대조로, 부대조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로 갑니다. 수익가액 구하래. 근데 직접 환원법이래.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환원율로 나누면 되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여기서 먼저 구하는 게 핵심이고 환원율은 10%로 주어졌으니까 0.1로 나누면 돼. 그러면 가능총소득이 7천이네.
그런데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총소득의 5%이니 원래대로 계산하려면 자 7천 계산기로 누르시고 5%니까 5, 7에 35 350만 원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350만 원 빼야겠지. 자 빼면 얼마인가요? 유효총소득이 얼마요? 6,650만 원 나왔죠? 그런데 그게 유효총소득의 40%가 영업경비잖아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이 40%니까 이놈의 40%지. 곱하기 0.4를 또 해보셔요. 그럼 나오는 금액을 써야겠지 여기다가. 그러면 현상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 자꾸 종이에 써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지. 이 금액 요거 계산해서 하고 다시 이 금액 써놓고 써야 되고 그래서 나와서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순영업소득을 환원율인 10%로 나눠주니까 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냐고. 이거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이렇게 구하면 1분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도 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식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초보자들이고 순서를 기억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다니까요. 가능총소득 7천만 원 일단 계산기로 누르시고 그 다음 잘 봐봐요 여러분. 공실이 5%죠. 그러면 공실이 5%면 채워진 건 몇 %야? 95%잖아. 그럼 95%만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5%는 어차피 공실이니까 못 받잖아. 그럼 95% 부분만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 그럼 곱하기 0.95로 하란 말이야 그냥. 자, 그 다음 절 볼래요? 그러면 이퀄을 하면 이제 금액 나오는 게 유효총소득이겠죠. 근데 이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유효총소득의 40%가 영업경비잖아. 그럼 영업경비 40%를 빼고 나면 몇 %만 적용할 거라고? 60%만 적용하니까 곱하기 0.6을 하면 되지. 여러분 빼내는 부분은 40%를 빼낼 거니까 적용되는 부분 60% 아닙니까? 그러면 0.6만 곱하면 되지. 그러면 이퀄을 하시면 바로 순영업소득이 나왔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누기 0.1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절 보실래요? 처음부터 그걸 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자 7천 누르시고 공실이 5%인 거라는 걸 알았으면 곱하기 0.95를 하시란 말이지. 0.95 하시고 영업경비가 40%니까 나머지 60%를 적용해서 곱하기 0.6 하시고 그냥 나누기 0.1 하란 말이에요. 이퀄 이거 보고 할 것 없이 나누기 0.1 했어요? 이퀄 하시면 답 나왔지. 그러니까 10초? 15초? 꺼리란 말이지. 아까처럼 하지 마시고. 됐나요? 일단 찍고 제가 부연 설명 더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찍어 놓으시고 저렇게 구할 거다. 계산 문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가 백날 그래봐라 내가 계산 문제 푸나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9월의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고 나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옷을 3벌 샀어요. 옷을 3벌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다 달라 금액이. 그러면 이제 근데 옷을 3벌 샀는데 공통으로 점원이 말하기를 다 5%씩 할인이 된대. 이번 시즌에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옷값이. 그러면 일단 점원은 이렇게 할 거예요. 계산기로 여러분 계산기로 자 옷값 원래대로 옷값을 3개를 더해. 근데 5% 공통으로 할인된다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5% 할인됐으니까 95%만 적용할 거라고 0.9. 그래요 안 그래요? 10% 할인해주면 곱하기 0.9가 되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왜 5% 공실인데 0.95를 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백화점에 옷 파시는 점원들 안 배워도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5%를 빼주면 95% 적용하면 되고 10% 빼주면 90% 적용하면 되고 이처럼 40% 빼주면 60%만 적용하면 되고 그러면 35% 빼주면 65%가 얼마 적용? 0.65 적용하면 되고 그런 얘기가 계산기를 누르다 보면 알 때가 와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거 눈으로만 구워서 10초, 15초 안에 답이 착착착 나오기 시작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기특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은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겨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참. 됐죠? 네. 그 다음 수익하나법의 장단점입니다. 이거는 아까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장점은 일단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셋 중에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요. 단점으로는요, 수익이 없는 부동산,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은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요, 잠깐 봐주실래요, 여러분? 요 부동산은 되게 새 거예요. 지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앞으로 수명 50년이거든요. 경제적 잔존 내용서 50년이에요. 이 부동산은 되게 낡았어요. 지은 지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게 30년 남았어요. 근데 얘는 앞으로 50년 동안 벌 수익이 1억 원이에요. 그걸 현재 가치 했더니. 요거는 30년 동안 벌 돈을 현재 가치 했더니 1억 원이에요. 결국은 수익가액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가액은 둘 다 1억이니까 이것만 보고는 어느 게 새 건지 헌 건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3방식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조금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까다로운 건 다 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 10년 이내에 나오는 시험, 여러분이 옛날에 나온 시험 문제를 안 풀어서 그렇지 비교해보면 진짜 쉬워졌네. 유일하게 쉬워진 파트예요. 그래서 꼭 감정평가 부분은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수익분석법이요. 수익분석법도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용을 딱 보시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순수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와. 그럼 수익분석법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임대료 관한 방법, 수익분석법이다. 그리고 용어로 다시 앞쪽으로 가보면 이런 용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물건별 감정평가는 거저먹는 파트이긴 한데 일단 외우셔야 돼. 뭐로 외우셔야 되느냐? 책으로 보면 상당히 분량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원칙을 중심으로 외우시는데 이렇게 건건선항은 원가법이에요. 건건선항은 원가법인데 건건선항의 특징을 말해볼게요. 잠깐 보세요. 집에 중장비 3종 세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도저,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있는 분, 집에, 우리 집에 그런 거 있다. 집에 선박 있으신 분, 원양어선 집에 있는 분, 혹은 집에 항공기 있으신 분, 항공기 A380 700명 탈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집에 이런 건물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이런 건물 있는 거,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시장성이 없는, 주로 건건선항은 원가법을 써. 그러나 이게 원칙일 뿐 시장성 있는 건물은 누구한테 양보한다 그랬지? 거래사례비교법이니까 욕심 제일 많은 놈.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건물은 쓸 수 있어. 수익환원법도 쓸 수 있어. 그러나 원칙이 원가법이다. 일 때는 건건선항은 뭐라고요? 원가법이에요. 그러나 시장성이 있는 동산과자가 있어요. 이 시장성이 있는 동산과자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저건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는 것들에 대개 우리 집에 차 있다? 자랑 못해 이제는. 동산과자. 옛날에는 과수원이 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음에 얼마나 큰 과수원이냐? 이랬지만 과수원 자랑 못해 이제는. 엄청 큰 거 빼놓고는. 동산. 우리 집에 TV 있다? 냉장고도 있고 자랑 못해. 이런 것들. 우리 집에 선산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동산과자는 시장성 있는 것으로 주로 대개 거래사례비교법. 근데 권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영어광의 권으로 끝나는 것들 보세요. 영어광인데 주로 권으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질문합시다. 맞춰보세요. 저작권 수익환원법이라고요. 앞으로 물을 때 희한한 게 들리더라도 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용신앙권 수익환원법, 전용측선 이용권,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끝이 권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수익환원법이다. 광산광어권도 수익환원법이다. 같이 합니다. 동그라미 같이 합니다. 시작. 건건선항, 원가법, 동산과자, 거래사례비교법, 영어광의 권은 수익환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공시가기준법입니다. 그 다음 아까 임대료 뭐로 한다 했지?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건건선항, 원가법, 동산과자, 거래사례비교법,
영어광에 권자 붙는 건 수익환원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합격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필요하시면 암기카드로 하든 저걸 찍으시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저먹기 하나예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건건선항은 원가법, 동상과자는 거래설의 비교법, 영어광의 권자는 수익환원법,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제 문장 2개가 첨가됩니다. 문장으로 나온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토지건물 일괄하여 감정평가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건물 일괄하여 감정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소음진동 1조 침해 환경오염으로 시작하면 원상회복비용 고려해야 된다. 소음진동 1조 침해 환경오염 나오면 원상회복비용 고려해야 된다. 강조점에 주의하십시오. 토지건물 일괄하여 감정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소음진동 1조 침해 환경오염 나오면 원상회복비용 고려해야 된다. 딱 요만큼만 기억을 좀 잘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너무 쉽지. 틀린 거 고르래. 과수원 아까 동상과자 거래사례 비교법이지. 땡. 그래서 그냥 1번 틀린 거 아니지. 근데 영어광 수익환원법,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 동상과자 거래사례 비교법, 건건선항 원가법 됐잖아. 이렇게 거저먹으라고 하나씩 주는 문제들 다 진짜로 저런 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겸손하신 분이 있어요. 저런 걸 틀려주고 막 그러시면 안 돼. 아셨죠? 다 맞아야 돼. 이런 문제 한 문제하고 어려운 투자론의 계산 문제 한 문제하고 똑같은 배점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배점이 높은 게 아닌데 다 맞아. 이거는 다 맞아야 돼. 그 다음 감정평가 절차에서 딴 거 필요 없고 딱 짚을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대상 물건 확인할 때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할 때는 실지조사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걸랑요. 근데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어요. 실지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 봐요 여러분. 천재지변, 전시, 사변,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접근이 제한돼 있어. 물리적 접근이. 그러면 거기에 또 만약에 전염병이 돌았어. 그러면 실지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현장에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실지조사를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합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할 때는 반드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X라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뭐니까?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시상가액 조정.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적산가액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적산가액으로 구하니까 1억. 비준가액으로 구하니까 1억 5천. 뭐 또 수익가액으로 구하니까 또 뭐 1억 3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상가액이라 하니까 이 시상가액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해서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 등이 산출한 이 시상가액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상가액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건 시상가액 조정할 때 3개의 시상가액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산술평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떡한다? 가중평균 한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쓴다. 자, 그럼 여러분 시상가액 조정할 때 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평균 한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30회 문제 틀린 거 고르래.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죠. 2번의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도출된 각각의 가액을 시상가액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인 거죠. 네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 아니라고 그랬죠.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가중치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5번의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럼 시상가액 조정해 볼까요? 실제로? 자, 이렇게 문제가 줘졌어. 질문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상가액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가액이죠? 비중가액이지. 그러면 토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조성을 했대. 토지인데 조성지나 매립지, 원래 조성지나 매립지는 거래 사례가 없겠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쓸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목적도 아닌 조성지나 매립지는 뭐를 통해 구하죠? 비용을 통해 구한 게 적산가액입니까? 비중가액입니까? 수익가액입니까? 이렇게 비용을 통해 구하는 게 비준가액이야, 적산가액이야, 수익가액이에요? 적산가액. 비용이 원가법이잖아. 비용성. 그러니까 비용을 통해 구한 거라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가 조성지나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원가법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성지나 매립지야 이게. 이게 적산가액이라고. 그러면 건물에서 임대료가 발생하나 봐. 그 건물에. 자,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성 부동산이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이겠네 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걸 파악 못하고 임대료가 나오니까 수익임료 아닌가요? 또는 임료가 수익 분석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 가액이 되잖아. 그럼 임대료가 발생하는 수익성 부동산에서 가액을 구하면 무슨 가액이지 그게? 갖다 붙이세요. 다시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임대료가 발생하면 무슨 부동산이 됐어요? 그 수익성 부동산의 가액은 뭐냐고. 수익가액이야 이게. 수익가액. 그런데 자꾸 글자나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니까 수익임료 아닌가요? 임대료니까 비준임료 아닌가요? 막 맨날 그런다니까. 아니 글자를 잘 읽어봐. 끝까지 뭐라고 말하는지. 가액이래잖아. 근데 왜 임료가 나와? 근데 그 건물에서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이래잖아.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은 수익가액인 거지. 이걸 판단하는 게, 이건 출제자가 보고 이거 판단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관건이고, 두 번째는 가중치를 이거하고 안 맞췄어. 순서가. 무조건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안 된다고. 얘는 뭐예요? 비중가액이잖아. 그럼 얘하고 곱해야지. 얘는 적산가액이니까 얘하고 곱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곱해야지. 자, 계산기로 합니다. 단위는 누르지 않습니다. 1.2 곱하기 뭐 해야 돼? 0.5 그리고 n 플러스 1.1 곱하기 0.2 n 플러스 1 곱하기 0.3 n 플러스 mr. 그럼 단위는 신경 쓰지 말고 1.12 나왔죠? 그게 답이야. 1.12억 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방금 눌렀던 대로 1.2 곱하기 0.5 n 플러스 1.1 곱하기 0.2 n 플러스 1 곱하기 0.3 n 플러스 mr 했더니 1.12억 원이 정답이더라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이게 비중가액인가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서 구한 가액이니까 비중가액, 그 다음에 토지를 조성했나 봐. 조성비용이란 말은 토지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비용으로 간주해서 그 비용을 통해 구한 가액이라고.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이 당연히 적산가액이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은 뭐요? 비중가액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수익이거든. 그 임대료 이거 수익을 통해서 구한 거란 말이야. 이게 수익 발생하는 거야. 임대용 부동산에서. 그 수익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당연히 수익가액이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지 글자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계산 문제의 첫 번째지, 무턱대고 계산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다음 이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시법 수업 시간에 공시가 뭔지 들어보셨죠? 그래요. 공시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리는 게 공시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부동산은 딱 세 개예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아닌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나 사무실용이나 공장용이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공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가나 사무실용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도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말해봐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이면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주택을 갖다 붙이세요. 말해봐요. 부동산에다가 주택을 집어넣고 말해보라고요. 주택가격 공시되더라 그래. 부동산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넣고 말해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되더라고 말해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말을 하면 토지면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 토지 가격 공시되더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게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미래에 일관성 있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토지만 생각하고 초창기에 나올 때 그냥 공시지가제 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관성이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공시가제 도라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으면 안 외워야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공시지가 제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니까 토지 이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긴 하는데 잠깐 봐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개별 공시가니까 얘도 표준 공시가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관성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말라고 표준지 공시가라 했어요. 얘를 표준지 공시가라고 했으면 얘는 개별지 공시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지 공시가라 그러고 얘는 개별 공시가라 그래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대로 표준 공시가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표준 공시가에 이게 표준지 공시가라고 하셔야 돼요. 시험에 표준지 공시가라 나와. 아셨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다. 여러분 전국에 우리나라의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될까? 전국 우리나라의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될까? 많아요. 그래서 수천만 필지야. 그 수천만 필지가 이거걸랑요? 그러면 저 수천만 필지 중에서 약 50만 필지를 국장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지.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서 누구한테 평가 의뢰를 하느냐 저기 이게 대표성 띠는 약 50만 필지거든요. 선정해요. 국토부에서.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해요. 표준지. 뭐라고요? 표준지라 그런다고. 대표성 띠는 땅이에요. 전국에 있는 필지 중에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어떤 걸 기준으로 선정하냐면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있는 약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누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느냐? 이렇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 그 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느냐?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인도 있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얘를 평가할 때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치고 평가해. 질문합시다. 땅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땅에 지상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어도 없다고 치면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낮이라 치고 평가해.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 낮이라 치고 평가는 조건부 평가를 해요. 자, 평가가 됐죠? 그러면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어디 심의 거친다고? 네, 여러분은 중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결정 공시해요. 그런데 가격 기준일이 공시 기준일인데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격 기준일이 공시 기준일인데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니까 할 거 없어.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이. 이럴 게 없다고. 그냥 1월 1일이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공시일하고 구분이 돼야 돼. 공시일은 2월 말경하는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기필코 잊지 마시고 공시 기준일만 1월 1일인지 아시면 돼요. 그게 가격 기준일이거든요. 자, 이게 공시가 됐네. 근데 문제는 얘네들 감정평가 해야 된다고. 얘네들. 왜 평가하게? 얘 평가 왜 하게? 세금 부과가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거 평가한다고. 저거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공무원들이에요. 저거 감정평가 평가사가 다 일일이 할 수 없다고. 수천만 필지를. 그래 나머지 필지를 공무원들이 구한다고. 근데 공무원들이 구할 때 요거는 구하게 안 구하게? 요건 안 구해요. 표준지로 공시가 된 토지는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개별 공시가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만 공무원들이 구해요. 질문합시다. 공무원은 감정평가 전문가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간이산정표를 여기서 만들어줘요. 누가? 국토부에서. 뭘 만든다고요? 간이산정표. 그 간이산정표의 이름이 끄트머리가 가격비준표라고 붙어요. 토지면 토지가격비준표, 주택이면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 부동산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라고 붙거든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아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옛날에 만들어질 때는 일관성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니까 토지가격비준표라는 걸 국토부에서 만든다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근거하고 표준지 공시가에 근거해서 국토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내려보내.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간이산정표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한다고.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런 게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로 여기에 다른 의도는 없어. 근데 여러분의 기억 때문에 시험에 한 개라도 맞추라고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다른 말 하지 마요. 공무원들이 저거 구한다고.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되게 정성스럽게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왜? 아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 안 많아? 진짜 많다고. 그런데 수천만 필지를 구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수천만 필지를 구할 때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루에 한 필씩 해봐. 이거 다 못 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구한다고. 간이산정표에 넣어서. 누가? 공무원들이. 질문합시다. 여러분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는 개별적으로 어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개별 공시가를 활용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안 해. 그럼 어느 거 활용하게? 표준지 공시가 활용해. 왜? 제가 그랬잖아. 감정평가 개별 공시가는 공무원들이 구한 거랬잖아. 아까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대충. 그렇게 구한 걸 활용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얘는 활용에 있어서는 세금이 가장 주된 목적이야. 얘는 보상금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로 내주는 거. 토지 수용한 다음에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땐 요거 기준으로 해. 요거는 걷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세금 같은 거. 각종 부담금 같은 거. 정부가 걷어가는 거. 그거 할 땐 주로 요걸 기준으로 해. 요거는 주로 정부에서 보상금 같은 거 내줄 때 요거 기준으로 해. 토지 평가할 때도 개별 토지 평가할 때도 요거 기준으로 해. 요거는 공무원들이 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구하고 나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해요. 질문합시다. 세법에서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이에요.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날 이전까지 공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일은 6월 1일 이전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온 게 5월 31일이에요. 그럼 5월 31일까지 해야 된단 말은 질문합시다. 5월 2일 날 공시해도 돼, 안 돼? 돼요. 5월 31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날짜 하나 5월 31일이 왜 나왔다? 이렇게 6월 1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연상하시면 돼. 세법에서 이거 기억하시면 바로 전날인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 다음 여러분 표준지 공시가 효력은 잘 봐요. 토지 시장에서 지가 정보 제공하는 역할. 일반적인 토지 거래할 때 걔가 지표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평가 법인이나 평가사가 평가할 때도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 주로 표준지 공시가는 보상금 같은 경우를 평가할 때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내주는 것들 있죠. 그런 돈 계산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같이 걷어가는 것들은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신청입니다. 여러분 이신청은 좀 이따가 제가 말하겠지만 공시 주체에게 하는데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에게 이신청하고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장에게 이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외울 때는 개별 빼고 다 국장이야. 개별만 시군구장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거든요. 하나 학습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틀린 것은 이신청. 여러분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 이신청할 수 없다? 아니. 여러분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예컨대 법률상 이해관계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1번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이신청은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서면은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서에는 기재할 게 좀 있어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교통 상황, 이 신청 사유 이런 걸 기재해야 돼요. 자, 농담입니다. 자, 농담하겠습니다. 이거 기재할 때 독일어로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독일어나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러시아 중에서. 그리고 이 신청 사유나 이 신청서는 100장 이상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왜 농담이라고 왜 그랬게요? 여러분 이 신청을 할 때 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쉬우면 다 이 신청하겠지. 그런데 봐봐. 이 신청에 기재해야 될 거 봐봐. 성명 주소는 물론이거니와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 이용 상황, 주위 환경, 교통 상황, 이 신청 사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이 신청서에 기재할 게 많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복잡하다라고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독일어. 러시아 농담이에요. 200장도 농담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외울 때는 이 신청할 때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다. 기재할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암기할 거예요? 그래, 아니면 이 신청할 게 기록할 게 많아.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신청입니다. 했습니다. 국장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여기서 서면은 전자문서 포함. 그 다음에 국장은 이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다시 공시해야 돼. 다시 공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이 너나 없이 막 이 신청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급적이면 이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야 이 신청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방법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진짜 독일어로 하나요? 물어보지 말아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진짜 100장, 200장 해야 되나요? 농담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엔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가죠? 공동주택입니다. 근데요,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되지만 기억할 거 절대 공동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얘는 표준주택,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전수조사합니다. 그 다음 표준주택입니다.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서 약 20만 호 가까이를 국토부에서 선정합니다. 대표성을 띠는 약 20만 호 가까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장이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한국부동산원에 맡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약 20만 호 가까이 표준주택 가격을 구하고 나면 국장이 어디에 심의 거친다 그랬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결정 공시하는데 제가 공시 기준일이 가격 기준일인데 몇 월 며칠? 1월 1일은 읽고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 산정표 만들어줘야 돼. 왜? 개별주택 가격은 공무원이 구하거든. 그 공무원들이 구하도록 간이 주택가격 산정표 이름이 뭐라고요? 주택가격 비준표. 이거 만든다고. 그럼 표준주택가격에 근거해서 만들어줘. 담당 공무원한테 내려보내면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구하는데 잠깐 보세요.
표준주택으로 공시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을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하면, 자, 공무원들,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한다고. 그럼 결정 공시 언제까지 하느냐?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아까 토지 언제였지? 5월 31일이었다고. 그런데 모든 걸 전부 다 5월 31일에 맞춰놓으면 공무원들 일이 너무 많잖아. 너무 과중돼. 업무 과중될 거라고요. 그거 열람해보는 국민들도 헷갈릴 거라고. 그래서 토지만 5월 31일이고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여러분 세금부가 기준인데 6월 1일이니까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이거보다 무조건 한 달 땡긴 거야. 자, 한 달 땡기면 얼마? 4월 30날. 진짜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한 달 땡겼는데 왜 4월 30날인가요? 31일이 아니고. 30날은 4월달은 작은 달이니까 31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날짜 딱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5월 30일이라고 4월 30일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장이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전수조사한다고. 그래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되 공시기준일 언제? 얼마? 공시기준일 1월 1일. 공시 결정 공시일 아니 똑같아. 4월 30날 결정 공시 4월 30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일과 공시기준일과 공시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시주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개별 빼고 다국장으로. 개별 빼고 다국장으로 기억하세요. 개별 빼고 다국장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맞춰서 볼까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볼까요, 여러분? 잘 봐요. 표준주택가격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산정할 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구할 때 항상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가장 중요한 활용은 세금이야. 과세. 그래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과세 업무, 이게 세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걷어가는 세금, 조세나 각종 부담금 부과 같은 경우는 개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우리가 공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답 찍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령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있으면 뒤를 봐.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먼저 봐요. 그럼 개별 공시간에, 그럼 개별 빼고 다국장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시군구장에 나와주면 이 문장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하고 글자가 좀 달라도 토지에 어쩌고저쩌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라니까. 그러면 개별 빼고 다국장이니까 국장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게 답을 서로 맞춰가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것도 기출을 제가 다루면서 답을 찍는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저런 거 다 잘해요. 나중에 보면. 진짜 가성비 좋은 파트예요. 여기가. 노력 진짜 조금하고 그냥 거저 하나 먹는 파트. 그래서 저는 이걸 유식하게 날로 먹는 파트라고 그러죠. 또 갈게요. 여러분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린 걸 고르래요. 표준지 공시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맞죠? 두 번째,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째, 개별 공시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비준표 활용합니다. 네 번째, 표준주택은 단독과 여러분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거예요. 절대 공동주택은 아니야. 그래서 땡.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신청 절차 다 있어요.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시 주체에게 해야 돼. 표준은 무조건 국장에게.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틀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집합 건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집합 건물을 뺀 나머지가 일반 건물이거든. 그러듯이 비주거용 부동산도 집합 부동산이 있고 일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만 집합 부동산은 구분하지 않아요. 얘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국장이 의뢰해요. 얘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표준 부동산을 선정하는데 국장이 이렇게 감정평가 법인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는데요. 이게 구해지게 되면 국장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는데 기준일은 1월 1일이고요. 그러면 이게 공시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간이 산정표 만들어주는데 그 이름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기준표. 이걸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공무원들은 나머지 개별 부동산 가격을 구하게 되는데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공시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구하고 나면 공무원들의 대표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는데 언제까지?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장이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평가가 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되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언제까지?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거는 5월 31일만 잘 기억했다가 토지, 나머지는 죄다 한 달 빠르게 4월 30일, 그리고 외울 때는 개별 빼고 다 국장. 개별만 시군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준부동산은 개별부동산 가격 구할 때 기준이 된다. 이거 아까 주택하고 똑같은데 저것만 부동산만 비주거용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글자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이렇게 개별 부동산이나 집합 부동산은 가장 핵심이 세금입니다. 과세.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신청입니다. 누구한테 이신청하는가? 여러분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 서면에는 뭐가 포함? 전자문서. 요즘은 전자문서 시대니까 전자문서 포함. 서면으로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 개별만 시군구장이고 나머지 국장이니까. 그러니까 개별 빼고 다 국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 많이 안 하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먹는 파트라 그랬으니까 막말해서 우리 기출 문제집을 앞으로 다룸으로써도 그냥 대부분 커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뭐 기본서 읽으면 땡큐고 나는 기본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파트가 분량이 많고 그러시면 합격서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보시면 좋겠어요.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시험에서 합격을 성공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답니다. 꼭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씩. 힘이 드시지만 그렇게 합격까지 차근차근 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 여기까지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기출문제 과정이므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